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배 정도 올려주기 대 주한미군 대폭 감축 수용하기. 트럼프 2기 시작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는 한국이 피하기 힘든 딜레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선택지가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미 협상력을 발휘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을 최대한 낮출 수도 있고, 방위비 대폭 인상의 반대급부로 미국으로부터 자체 핵무장을 용인받거나 주한미군의 대안으로 자체 핵무장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딜레마가 심해지고 있는 까닭은 한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는 데에도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 그리고 북러 동맹의 재결성은 그 핵심에 해당됩니다. 이 와중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불가역적 핵보유국 추구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와 남북관계에 관한 기존 문법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군사협력 추구의 핵심적인 동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한미동맹 브레이커로 불릴 법한 인물입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의 선택지는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대선 유세 때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백악관에 있으면 그들은 주한미군 주둔비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터무니없는 청구서를 내밀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미군을 데려오고 싶다고 말했던 것처럼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대북 억제해서 중국 봉쇄로 이동하자고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안보의 경제성을 주창한 아이젠하워 행정부처럼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대신에 핵무기를 한국에 전진 배치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선택지는 매우 좁습니다. 대규모의 주한미군이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기본값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값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의 부당하고 위험한 요구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지를 넓히려면 기본값도 바꿀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 외교부 상임장관을 지낸 빌라아리 카우시카는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 1, 2호로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지나간 시대의 상상 속의 공통 가치들을 갈망하기보다는 이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미국의 자연스러운 위치로의 회귀로 간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소련이라는 실존적 위협이 사라진 지 사반세기가 지났는데도 냉전 시대와 같은 미국의 개입주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입니다. 일단 트럼프는 주한미군 감축을 압박카드로 삼아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받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는 것 같습니다. 10배 정도로 불러놓고 5배 안팎의 인상을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는 가당치 않습니다.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의 상당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약 70%에 달하는 이 비용은 미군이 어디에 있든 들어가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국이 주는 방위비 분담금도 남아돌아 불용액이 쌓여 있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막무가내로 한국이 돈을 많이 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미군 인건비는 미국 의회가 승인한 국방 예산에서만 지출할 수 있고 외국 정부나 단체로부터 미군 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적용 범위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한국이 분담금을 대폭 올려주면 어디에 쓰는 것이냐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건비를 제외한 비인적 비용을 한국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이 비용은 약 24.3억 달러였고 한국이 39%를 부담했습니다. 또 하나는 한미연합훈련비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연합훈련비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한국은 한국군과 관련된 비용을, 미국은 미군 관련 비용을 부담해왔습니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미국이 대부분 부담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SMA 개정을 통해 관련 항목을 신설해 한국의 비용 전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 선박업의 퇴조로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가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미국의 전략자산에 해당하는 항공모함 등 대형 함정 및 잠수함의 유지 보수를 한국에 떠넘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인적 비용, 연합훈련비, 미국 전략자산 전개 및 유지 보수 비용을 합치고 한국이 모두 분담한다고 하면 현재보다 방위비 분담금은 5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주한미군을 붙잡아두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주한미군 존재 자체에 대한 공론화는 필요해졌습니다. 창조적 파괴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면서 주한미군 감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우리도 한국 우선주의의 시각에서 미국과 상호 만족할 만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일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최근 공개한 2025 군사력 랭킹에 따르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145개국 가운데 34위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의 올해 순위는 작년 36위보다 2계단 올랐습니다. GFP는 북한 지상군의 탱크, 자주포, 다연장 로켓 발사 체계를 높이 평가했고 공군의 전투기 수와 공격기수, 해군의 순시선, 잠수함, 프리기탐, 코베탐 수에도 좋은 점수를 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무기의 성능보다는 수량에서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동원 가능한 육공군 병력은 각각 137만 명과 6만 명으로 6위에 해당했으며 동원 가능한 해군 병력은 12번째로 많은 6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GFP는 북한 군사력 평가의 첫 페이지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황에 흥미로운 전개를 초래했다고 별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GFP 평가에서 작년과 같은 5위를 유지했습니다. GFP는 그러나 한국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안정적인 이 나라에서 발생한 최근 정치적 급변 사태에 주목한다는 메모를 달았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 평가를 받았고 러시아, 중국, 인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GFP 랭킹은 재래식 무기를 바탕으로 한 국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지수로 산출해 순위를 매긴 것으로 핵 능력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미국 그늘 아래서 보호비를 뜯길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와 한국이 적정선에서 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50% 감축하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가는 건 말입니다. 세계 5위 수준에 도달한 한국 군사력과 미국의 중장거리 투사 능력을 고려하면 이렇게 해도 한미동맹 본연의 임무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시작 전통제권을 환수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은 한국 방어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줄이면 한미 모두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한국의 핵무장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1945년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탄두 3에서 6기를 빠르면 1년 안에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90에서 1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은 5에서 6년이면 북한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 핵탄두를 늘리고 있지만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소규모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4에서 6개월 안에 건립할 수 있다면서 핵무기 운반과 투하가 가능한 F-15와 F-16 전투기,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현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서 짧은 시간에 핵무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핵무장에 대비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부지와 핵과학자 리스트를 미리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가야 할 길은 주한미군 감축과 동시에 전작권 환수, 그리고 한국 자체 핵무장이 아닐까요? 그 시작은 트럼프 2기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야, 한국과 합의 가능한 딜을 시작하자. 이상 시온TV였습니다.